네, 지난 7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종업원과 손님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손님 3명이 마약 투약을 방조한 게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눈에 띄게 증가하는 마약 범죄 관련 소식, 범죄 심리를 다루는 프로파일러이십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마약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남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과 손님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동석을 했던 손님 3명이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건 내용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지난달 5일 날 강남의 주점에서 5명이 술을 마셨는데요. 예. 종업원 2과 손님 4, 그러니까 셋이죠. 종업원 2하고 남성 손님 3 정도인데요. 나머지 이제 거기서 나중에 녹취가 좀 나왔나 봅니다. 네, 누가 그걸 섞어라,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이 참고인 정도로 그러니까 상황을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런 녹취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것을 강요 혹은 그걸 의도하지 않았나. 말하자면 여종업원한테 그걸 먹인 후에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으로 그리고 결국은 그것에 대한 근거가 좀 나왔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거고요. 참고로 여기서는 그 돌아가신 남자분한테는 필로폰이 나왔고 나머지 분들한테는 안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의심하는 것이 우리가 향정이라고 하는데요. 마약류라고 하는데요. 예. 뭐 들어보셨겠지만 저 물뽕이라고 하는 이른바 GHB 같은 형태와 이것을 혹시 그 섞어서 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예. 하는 다양한 방식의 경찰이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 요즘에 또 SNS를 통해서 마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일상이 된 지도 오래고요. 어제 경찰이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류를 보관을 하고 또 재배까지 하는 그런 현장을 검거한 바가 있습니다. 집 안에 대마초 재배 시설이 있더라고요. 교수님도 보셨죠? 예. 예. 보통 이제 약간 후미진, 이제 외진 뭐 빌라, 꼭대기층. 꼭대기층 왜냐하면 냄새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하층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퍼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시골의 어떤 하우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데 이건 대담하게도 도심 빌라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거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 행위 자체는 실제로 이 바깥에서 있던 걸 모아갖고 일종의 어떤 터미널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뭐라 그러나 일종의 중간상 형태를 하기 위해서 모아놨다가 파는 형태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양인데요. 예. 11kg라고 하면 뭐 14만 명분이나 되니까 사실 저도 상당히 놀란 거는 이게 도심 빌라까지 들어올 정도면은 도대체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네,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여기가 중간 터미널이라고 하면은 작은 터미널들은 이거에 보통 8배 이상이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네, 그런데 검거된 일당에게 이제 유통을 지시를 하고 또 마약방 운영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총책 2명은 해외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찾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인터폴에 뭐 공조를 요청하지만은 보통 이렇게 도망가게 도주하게 되면은 선진국 말하자면 이제 유럽 국가나 이런 데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런 데는 형량이 되게 높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이제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주로 필리핀과 중국 같은데 중국도 요즘 안 가는 거는 중국 같은 데는 굉장히 심각하게 그 처벌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상태에 적색수를 일단 한 상태인 거고 문제는 이제 국내에 남아있는 중간상들을 어느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결성을 찾는 건데 여기를 안 잡고 외국에 있는 어떤 총책만 잡을 수가 없죠. 예. 근데 사실 이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중간선을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 이 사건만 봐도 이제 마약 범죄가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거 공간까지 침투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양이면 그보다 더 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총책, 마약 재배 보관책, 운반책 이렇게 점 조직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수사를 하려면 더 난항이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을 때 보통 중간체 이상을 잡아보면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바생 아니면은 보통 그냥
이 일종의 다른 어떤 직업인 줄 알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서 점조직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선을 잡아야 되는데 상선은 거의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출되게 하려고 하면 아예 이제 국제공조에서 큰 수사팀을 꾸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뭐 들어보셨겠지만 보통 이런 범죄자들은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특정한 공간에다가 이제 비트 같은 걸 파서 넣는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허름한 빌라에 우편함 같은 데에 넣기 때문에 이걸 다 경찰이 추적해야 되는 게 그 난항이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잡아야죠. 네, 더욱이 문제가 지금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 그리고 암호화폐로만 이루어져서 판매자나 구매자 신원을 파악하지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밀반입 문제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밀반입과 관련된 사건도 검거가 된 상황인데 예전에도 보니까 밀반입했을 때 이제 택배를 통해서 왔는데 그 택배가 이제 시키지 않았는데 마약이 함께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기상천외하죠.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냥 식품으로 위장해서 오는 경우,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샴푸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인 화공약품 속에 넣기 때문에 냄새가 추적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간 형태의 무엇인가 이걸 그냥 보내는 거죠. 무차로 보낸 다음에 반송의 중간에서 커트라는 일종인 겁니다. 이건 최신 수법인데요. 사실은 요거는 경찰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으로 상당히 기발하죠. 기발하다고 해야 되나? 이건 너무나도 그 수법이 너무 교묘해 갖고. 근데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이제 국제 탁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냄새, 그 마약 기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 근데 전수조사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용하려고 소량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량으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그걸 각각의 건수는 수백, 수천 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외국인 마약 사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영향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이 차단되다 보니까 이들이 대부분은 이제 자기네 그 고국으로 가서 본국으로 가서 이런 걸 할 텐데 여기 있으니까 수요를 이제 빨아당기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공급이 이쪽으로 당기는 형태가 돼서 실제로 이제 3년 만에 3배가 증가하고 뭐 사범적으로는 한 전체적인 건수는 15.7%가 늘어났다고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이런 면에서는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또 이 외국인들이 몰래 들여오는 마약이 젊은 세대를 위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수치를 보니까 20대 마약 사범도 30%를 넘겼습니다. 2017년에 보면 15%였는데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마약의 어떤 형태가 마약이 아니라 마약류로 넘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것이 일종의 예전처럼 필로폰이나 뽕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중독을 시켜놓고 이제 이 마약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대의 접근성이 좋고 특히 접근성 부분은 이 사이버 공간에서 쉽게 이걸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채팅방에 가서 어떤 특정한 언어만 치면 쫙 달려들어가고 팔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대가 더 내려가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술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촉법 소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당당했었는데 이 중학생이 결국 검찰에 송치가 됐다면서요? 예. 당시에는 경찰도 출동을 해갖고 일종의 신원만 파악한 다음에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거기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보통 이런 소년범 같은 경우는 처음의 경우에 이렇게 구속하거나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검사가 영장 내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사하려고 했더니 그 전에 이 아이가 그 편의점에 가서 CCTV 내놔라 하고 행패를 부려서 그러니까 그 행패 부린 것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된 거지 앞에 나온 것 때문에 된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묘한 부분인 거죠. 만약에 이 아이가 행패를 부리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은 이 두 번째 가서도 사실은 이게 처벌받기 어려웠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건들은 좀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 촉법 소년이다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종의 약점을 보인 거죠. 어른 사회가 이들한테 약점을 보이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치로 알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아이 같은 것도 소년보호건만 몇 건이 될 겁니다. 근데 네. 그 건이 상당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행 법이라든가 어떤 관행은 어떤 형태의 처벌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일종의 어떤 이 안도감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일종의 이걸 키워주는 형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커지는 겁니다. 네, 그런 반면에 또 인천의 한 재래시장에서는 절도와 폭행을 한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소년부에 넘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도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탄원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이 내용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앞에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청소년은 다르지만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이 보통 재래시장에 밤에 쌓아둔 물건들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흐트려 놓고 막 엉망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폭행의 절도 같은 일종의 그 작은 조폭 형태를 하니까 근데 신고를 해도 경찰은 이들을 잡아가지 않고 처벌을 못 하니까 오죽했으면은 경찰이 우리한테 탄원서를 좀 써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검사가 영장을 발부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들은 촉법소년이라고 하기도 참 애매해요. 13살짜리들이거든요. 근데 범죄 행각은 거의 조폭 수준입니다. 거의 네. 그 재래시장을 완전히 흐트러 놓은 상태라서 이 피해 상인들의 고통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형태는 사실은 특수폭행이나 특수절도 형태인데 이거를 우리의 법칙에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니까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경찰 관계자도 보니까 상인들도 촉법소년 처벌이 불가능한 건 알고 있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보냈을까 하더라고. 이게 드문 경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진 않죠. 왜냐하면 보복을 당할까 봐. 이 아이들이 왜냐하면 처벌 안 받고 또 보복을 하니까 네. 그 어른들이 그것 때문에 했는데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상인회에서 아예 경찰과 같이 이렇게 한 부분인 거죠.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 촉법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처벌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초범인 경우가 있고 재범인 경우가 있는데 처벌 수위는 그렇다면 달라질까요? 글쎄요, 분명히 이것은 소년분리심사원이라든가 전적으로 이건 판사님의 결정인데요.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년원 2년이 최고인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심각하게 어떤 범죄가 발생한 예를 들면 살인이라든가 이런 경우 나타날 경우는 형량이 올라가지만은 이것만 반복했다고 해서 형량이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드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 하는 거죠. 촉법소년 범죄 빠르게 늘고 있고 또 4년대 2배 이상 늘었거든요. 범죄 수위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범죄 심리 분석가의 눈으로 봤을 때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이 우리 사회 약점을 너무나 쉽게 파고드는 것 같고요. 이거 조직화되는 것 같고 그리고 모방 심리,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이것을 서로가 서로를 배우면서 비교화가 되면서 폭력화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경찰의 어떤 대응 시스템은 사실은 제가 이런 표현은 그래서 거의 안 쓰지만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전담 조직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걸 하면 지구대에서 좀 처리하다가 뺑뺑이 돌리다가 그냥 많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무서워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연령 하향보다는 소년원 송치 기간을 늘리거나 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예 연령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26개 주 정도는 아예 연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9살, 10살이어도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시스템이 나이로 자른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12살이면 어떻고 13살이면 그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범죄는 비슷한 형태의 양상인데 왜 미국에서 26개 주가 아예 연령을 없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에 대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학생 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이와 관련된 소송을 냈거든요. 1심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쪽이 패소죠. 기각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상황 자체에 그 학교나 정부의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게 자연재해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도 역시 그만큼의
일종의 상당 많은 뭐 피해를 받고, 그러니까 등록금을 받았지만은 학생들은 거기에 맞는 교육을 못 받았는데, 문제는 그거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국가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학생들의 생각인데, 저도 사실 공감을 하지만은 문제는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2심, 3심 가서 또 다시 결정될 거는데 1심 자체는 이제 패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우석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